지난 시간에 제가 부탁을 했었죠. 이 BUNG 누구였죠? 그 불문과 학생이었던가? 제2외국 국제어문학부, 그죠? 네, 국제어문학부. 화사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BUNG 어떻게 읽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책에 번지라고 나와있어요. 책에는 번지라고 번역을 했던가요? 그래서. 가로치고 한글로 예, 번지라고 예. 저도, 예.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문가 국제어문학부 아닌가? 아닌데. 예, 그래서, 안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벙기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멍기, 뭐, 다양한, 번지, 뭐, 그래서, 이 책에는 번지라고 나와 있던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일단 번지라고 하죠. 멍기가 더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초국적 기업들,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립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식량체제론이라고 하는 이론 틀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업 식량체제, 새로운 어떤 식량과 자본주의의 어떤 유기적 결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3차 식량체제 혹은 기업 식량체제, Third Food Regim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소개를 했고,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 이제는 더 이상 뭐 농업, 농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 뭐 가장 대표 선수는 누굴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배력이 강한 초국적 기업은 ABC 중에서 ADM, 번지 아니면 벙기, 그 다음에 카길, 이 3대 기업인데, 카길이죠, 카길. 사실 카길이 누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 카길이라고 하는 거대 초국적 기업 회사가 뭐 모든 식품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난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농민이나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부터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관장하는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 농민과 우리들, 소비자들은 별로 그냥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마트 가서 수동적으로 돈 주고 선택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싼 거 뭐 이런 걸로 아마 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 소비자가 되었다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영역으로 보면 그렇죠? ADM, 번지, 카길인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이 루이스 드라이푸스라고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통 그래서 앞에 L을 띄고 루이스를 띄고 D, 그래서 ABC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세계의 4대 초국적 기업, 초국적 농식품 기업. 그래서 ABCD, ADM, 번지, 카길, 드라이푸스 이렇게 이제 4대 기업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생산, 종자에서부터 사실은 종자에서부터 식탁까지라고 표현을 하죠. From farm to mout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두, 옥수수, 소맥, 설탕, 우리의 어떤 주식이 되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곡물에서부터 가공, 심지어 농업 연료, 바이오퓨얼 혹은 애그로퓨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바이오퓨얼은 사실은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바이오퓨얼. 왜냐하면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만들죠. 그죠? 옥수수를 가지고. 근데 옥수수라고 하는 건 우리의 농업 생산품, 곧 식량이라는 거예요. 식량. 그 식량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agrifuel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농업 연료라고 번역을 해요. 뭐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현대적인 농업, 화학적 농업, 혹은 산업적 농업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현대적 농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ADM, 번지, 카길, 이런 드라이프스라고 하는 몇 개 회사들에 의해서, 이런 회사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일정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무슨 곡물회사 그러면 곡물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농약 부문, 생명공학 부문 뭐 이런 식으로 관련 분야들의 일종의 문어발식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국적 농식품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초국적 농식품 뭐 기업 말고 복합체, 컴플렉스. 그래서 이 소수의 이 기업이 여러 부문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통합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농식품 기업들은 일반 대기업들, 무슨 뭐 삼성, 애플 이런 기업들하고 달라서 이 농업 부문, 농식품 부문의 기업들은 투명성이나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개는 정부의 뒤에 숨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되게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호주의적이었고 국가의 영향력이 셌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정치화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 기업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특히 지난 1980년대, 90년대 이런 신자유주의화 시대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컸고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나 농민들, 심지어는 경제 분석가들도 잘 그 실태를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 뭐 생산하고 판매하는 뿐만이 아니고 보관과 운송,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토지 획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농산물 특히 생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먹거리 관련된 사업들을 이 몇 개의 소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 직접적인 사실은 이해 당사자는 사실은 우리죠. 먹는 사람, 아니면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농민들. 그리고 이 점점 힘은 만약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 중간의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힘의 균형추는 전부 다 가운데로 집중이 되죠. 가운데로 집중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별로 경제적,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 거리가 멀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거리의 증가. 영어로 뭐죠? 거리의 증가가? 그쵸?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가,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이 거대 농식품 복합체의 역할이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산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생산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롯데마트의 매대.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요즘 수박이 또 나와가지고 수박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이제 이 수박은 도대체 지금 먹을 땐가 어떻게 생산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엄청난 석유 에너지를 쓰고, 그죠? 하우스 속에서 만들어졌겠죠. 예, 다음. 이 가격 관련된 지표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실제로 식품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사실 이게 이제 1990년 기준이기 때문에 1990년을 기준을 했을 때 2008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 비교가 가능한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돈의 가치 이런 거 상관없이 실제로 식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가, 식품 가격이 그렇게 볼 때 2008년도 세계 식량 위기라고 할 때 이제 거의 1990년에 비교하면 2배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2011년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2배, 2배. 2008년도보다 더 국제 식품 가격 지표는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누군가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겠죠. 누군가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그죠? 이집트나 IT나 혹은 많은 제3세계의 서민들, 빈곤계층,
뭐 이런 여성가족, 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죠. 돈이 없으면,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엔겔게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엔겔게수가 높게 되잖아요. 결국 돈을 벌어서 하여간 먹는 데서 쓰고 쓸 수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제 굶주리고 세계적인 기아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사실은 이 세계 식량 체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그런데 이거 보시면 그 국제 식량 위기, 뭐 국제 농산물 가격의 폭등, 제3세계의 서민들의 굶주림, 뭐 이런 것이 한쪽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식량 구조를 주관하고 있는 누구? 기업들, 그죠? 초국적 농식품 기업, 초국적 농식품 뭐라고 그랬죠?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인 ADM 번지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는 오히려 어땠어요? 더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순이익이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그 카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사실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2010년, 11년, 10년 기간에도 사실은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굶주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이상 싸지 않다 이런 표현이 많이 no more cheap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식량이라고 하는 건 싸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업 중심의 정책을 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식량이라고 하는 게 국내적으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 동영상에 본 것처럼 많은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하죠. 중단하고 일단 하여간 자국민에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더 증가하는 이런 이제 사실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혹은 1995년 이후에 특히 제도화됐다고 볼 수 있는 제3차 식량체제 혹은 기업 식량체제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글로벌 농식품 체계를 뭐 정리를 하자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 기업에 의해서 교역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 뭐 계절과 지역,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뭐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뭐 칠레산 포도, 특히 북반구와 남반구가 기후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장거리 이동하는 거죠. 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뭐 마트에 가면 지금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 화학적 처리, 그 뭐 밀 같은 경우도 수확 후 농약을 하여간 거의 붓다시피 해서 배로 이동을 몇 달 동안 하고 창고에 보관되고 뭐 이런 것들 아마 생각해 보면 뭐 지난번에 한 뭐 1년 전쯤인 것 같은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막 5년 동안 보관했는데 거의 변하지 않은 사진이 올라왔던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 특히 신선 채소나 과일류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상하죠 보통,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유전적인 사실은 조작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최초의 GM 유전자 변형 혹은 유전자 조작 작물이 뭐예요? 우리 아직 진도 안 나갔던가요? 아마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를, 왜냐면 토마토가 옛날 토마토는
조금만 잘못 처리하면 이게 막 뭉그러지고 보관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실에 제가 토마토를 길 가다가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사와서 몇 개 먹고 뒀는데 뭐 한 두세 개 먹으니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서 두다 보니까 좀 게을러가지고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도 상당히 쌩쌩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그냥 토마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지가 굉장히 그 과일이 그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이렇게 개입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윌리엄 프리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좀 상품 체계 분석,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양상추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근데 그 양반의 이 책인가 아니면 다른 연구에 보면 토마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토마토, 왜냐면 이게 이제 수확이라든가 보관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뭐, 볼트너트라든지 공산품 같은 경우는 표준화해서 딱딱 집어넣기도 편하고 뭐 보관도 가능한 아주 용이한데, 예, 농산물은 굉장히 뭐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뭐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개입들이 있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일정하게 좀 표준화된 모양, 그 다음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이런 육종과 GM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초국적 식품 기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은 혹은 인공적인 개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글로벌 농식품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미트 컴플렉스, 육류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기의 소비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고기를 모든 국가에 생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개는 육류 수출 국가, 대표적인 육류 수출 국가가 어딜까요? 그죠? 미국,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는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엄청난 어떤 생산성 향상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경쟁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기들이 생산돼서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뭐 일본, 한국, 뭐 이제 중국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형태의 막 고기를 막 만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양고기도 무슨 쥐나 무슨 뭐 여우를 가지고 뭐 양고기 이런 것도 만든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진국들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육류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폭증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위 말하면 선진국, 공장식 축산이 발달된 미국 이런 데서 고기를 공급하게 되고 장거리 교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대량 소비,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농식품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내용적인 특징들이죠. 예, 다음.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과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농업이 대규모화되고 산업화되고 농민들의 이익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순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 의존해야 되는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되고 구입되는. 그 다음에 농업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화되면서 이것도 기업화되고 그래서 소농들이 이제 전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디페센타이제이션, 농민들이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과정. 뭐 한국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일은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대규모화되고 기업화되고 또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가족 단위의 작은 농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페센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농촌에 마을이 사라지는 거죠.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가 사라지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이제, 막 청년회 회장을 맡아요. 60대 할아버지가 청년이 정말. 그래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노인들이 80이 돼서도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들을 하죠. 근데 그거를 평생 할 수 있겠어요? 노인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농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죠. 그죠? 학교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애를 못 낳죠. 애를 못 낳으니까 학교 갈 아이들이 없죠. 학교 갈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는 없애겠죠. 폐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학교 이맘때가 사실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예를 들면 운동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회하고 그러는데 운동회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자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만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둔 부모들, 동문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운동회 때 다 와서 김밥 싸가지고 통닭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것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학교, 운동회 이런 것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지금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농촌의 문화가 사라지는 거고 결국은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 쌀을 공급해줄, 먹을 것을 공급해줄 이런 농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쌀을 수입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 캘리포니아, 그죠? 칼진, 캘리포니아에 생산된 쌀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먹는 그런 날이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오는 쌀이 건강한가, 그죠? 우리 몸에 안전한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생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죠. 네,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의 파괴, 주문 얘기한 대로 환경 파괴, 대규모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 식품 안전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회적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이고 그 속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3차 식량 체제 혹은 글로벌 식품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한 겁니다. 식품 안전, 식량 위기, 식량 주권, 농업 농촌의 위기, 환경 생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 글로벌 식품 체계의 위해,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그다음에 이제 공장형 축산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고기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죠. 고기는 그렇죠? 고기는 어디서 와요? 어디요? 동물한테서. 예. 아무튼 말 그렇게 두려워요. 예. 그죠? 동물한테서 어디 고기. 예. 동물은 살아있는 움직일 동자냐 동물. 살아있는 유기체죠. 생명체죠, 사실은. 그래서 출생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생을 잘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보통 이제,
예, 동물이나 뭐 인간이나 이런 생명체의 일생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기를 먹죠. 고기. 예. 고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물이고 동물은 행복하게 여생을 뭐 일생을 자기 주어진 생을 살 수 없죠. 보통 특별히 소, 돼지, 닭 뭐 이런 동물들은 그죠? 개는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반려동물들하고 달리 가축들 그죠? 예, 고기용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시골에 그냥 농촌에 가축이 있어서 소도 한두 마리 있고 뭐 돼지 몇 마리 그 다음에 닭 뒤뜰에 뛰어노는 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체로 그냥 주어진 음식을 먹고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러다 살다가 그래도 그때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닭도 고기로 변하죠.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는 닭이 언제 고기로 변하나요? 닭을 언제 잡아요? 시골에서 닭 잡는 날이 언제예요? 명절? 병든다? 아니 명절. 명절. 예. 또 없을까요? 씨암탉을 잡는 날이 언제? 그렇죠. 사위죠. 예. 사위가 오면 사위한테 씨암탉을 잡아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잡는 게 닭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뭐 고기라고 하는 거를 늘 먹는 건 아니죠. 보통. 그죠? 특별한 날, 명절 때 아까 명절, 그 다음에 뭐 정말 귀한 손님, 사위,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고기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혹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제사 때 이럴 때 고기를 올리는 게 돌아가신 조상이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자손들이 그날 조상을 빌어서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뭐 이런 것이 이제 고기였죠. 그래서 특별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기의 소비라고 하는 게 일상화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심지어는 매일 고기를 이런저런 형태로 먹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고기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기 생산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동물을 키우는 거야 되잖아요. 동물. 그죠? 살아있는 동물을. 그래서 그 동물을 이제 어떻게 잘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CAFO. 그죠?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그래서, 뭐 하여간, 집중 사육 시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CAFO라고 하는 이제 공양형 축산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더 이상 동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어떤 뭐 생명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고기를 만드는데 투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산출이 최대한으로 나오도록 효율적으로 이제 고기를 만드는 시스템이 된 거죠. 동물을 기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기를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 좁은 공간에 그죠? 일단 토지가 비용이니까 좁은 공간에 소나 돼지나 닭이라고 하는 동물 이를 최대한 가두고 가득 채워놓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뭐 먹이를 줘야죠. 그죠? 먹이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먹어야 살이 찌니까 그래서 이제 소나 돼지나 닭에게 표준화된 사료 어떻게 하면 살이 많이 찔까죠. 살이 많이 찔까. 다른 것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살이 많이 쪄야 그만큼 값이 올라가죠. 고기 값이. 그죠? 그래서 다수의 소나 돼지나 닭을 가둬놓고 한꺼번에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질병이 발생하겠죠.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 살다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병이 많이 뭐 감기
한 마리가 걸리면 쫙 퍼지고, 그죠? 그래서 조류 독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조류 독감. 그다음에 뭐 구제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보면 일종의 그냥 뭐 자연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병인데 뭐 감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구제역도 뭐 입이나 이런데 물집이 생기고 이런 건데 뭐 그걸로 죽지 않거든요, 동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로서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 같은 거라든지 하여간 이런 살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동물들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 사실은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뭐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햇빛을 많이 공급해주고 이러면 그 질병이 자연 치유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카푸에서 관심 있는 거는 무슨 동물이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가둬놓은 상태에서 2차적으로 주사제나 항생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동물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도축되기 전까지, 도살되기 전까지 살아있도록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의 공장제 축사는 육계, 브로일러라고 얘기하죠. 그 브로일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새로운 말이에요. 더 이상 닭이 아니라 그냥 고기용 닭이라는 거죠. 고기용 닭. 닭이 옛날에는 그냥 뭐 새죠, 새. 조류인데 더 이상 조류 뭐 동물이 아니라 그냥 고기용 닭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형 축산의 효시가 되죠. 이런 모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학 연구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관련 과학, 그래서 비타민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료의 효율성 이런 것들. 그래서 기회사, 닭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예방주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닭의 공장형 생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 생산의 한 40% 정도가 공장형 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뒷뜰에 띄워놓는 닭을 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사실은 다 뭐 하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공한 닭들이 공장형으로 소위 케이지형 아주 비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살을 찌운 그런 닭들이죠. 예, 다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좀 나은 편이죠. 케이지가 아니죠, 완전. 이 다층형 케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더 끔찍합니다. 다음. 그렇죠? 돼지.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몸을 돌리기가 어렵죠. 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음. 예, 동영상. 그래서 카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참조하시고, 이 동영상 매트릭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좀 볼까요? 예. 매트릭스 보셨죠? 매트릭스 영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막이 안 나오네? 워낙 자막이 나오게 되겠네, 코리아. Have you heard of the Matrix?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Okay. The Matrix is all around you. It is the story we tell ourselves about where meat and animal products come from. This family farm is a fantasy. Take the blue pill and stay here in the fantasy. Take the red pill and I'll show you the truth.
like this are where most eggs, milk, and meat come from. How did this happen? I'll show you. In the mid-20th century, greedy agriculture corporations began modifying sustainable family farming to maximize their profits at great cost to both humans and animals. Factory farming was born. Animals are packed as closely together as possible. Most never see sunlight, touch ground, or get fresh air. Many can't even turn around. These cruel conditions cause fights and disease amongst the animals. To fix this, the corporate machine began systematic mutilations. Practices such as debeaking chickens and 부리를 다 잘라버린 거죠. dosage of antibiotics to their feet 항생제. to keep these poor wretches alive. This overuse of antibiotics breeds super strains of resistant disease-causing germs. Every day we get closer to an epidemic that cannot be stopped. Ew! What's that smell? 12 billion pounds of excrement. This pollution 축산 폐기물. groundwater. That's why communities near factory farms often suffer from high levels of related sicknesses. Well, it smells like And what's more, factory farming corporations have been destroying communities and mistreating their workers for decades. Since 1950, over 2 million small lot farms have disappeared. 소농들이 전부 다 이제 파산하는 거죠. Real independent family farms left. That is the matrix there, the lie we tell ourselves about where our food comes from. But it's not too late. There is a resistance. count me in. So how do we stop the movies? We are going to spread the word, but it's you, the consumer, who has the real power. Don't support the factory farming industry. There's a world alternative. And I'll show you what you can do to escape the matrix. 그 2편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어 자막이 워낙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코리아. 그 다시 The Matrix 2. 예. 그러니까 뭐 그 국가가 선정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없는 거지. 예. 근데 다 뭐 영어가 쉬우니까 괜찮죠, 그죠? 자막 없어도 아마 예, 그냥 Matrix 2. 예. In the past 2 years, we've freed over 10 million minds from the matrix. People are waking up to where their food comes from and are starting to buy healthier, sustainable animal products. You've done well, Leo. You are the one. Shaky. There are many facets of the matrix yet to be exposed. Come on, we're going in. Look through the illusion of the matrix. This is the way most dairy farms used to be. See what's really here. This is a modern-day dairy factory. It can be called a farm. Most of our milk and cheese come from places like this. Most cows spend their entire lives between here and the milking farm. These unhealthy conditions often make them sick despite daily antibiotics. Their tails are cut off. Get down. These are agents of the matrix. They're pumping these poor animals with RBGH, an artificial growth hormone that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oth banned. What's that? The calves are
in part from cow's blood. Yes, they are. The dead are fed back to the living. Mad cow disease can be spread by this unnatural coffee drinking practice. Are you sure he's the one? So nice of you to join us, Mr. Henderson. My name is Will. You are the one. Forget about me! Stop the dairy factory! They're gonna move this! They're moving the truck! They're running away! Where's the hurry? They're going! What do we do? Where am I? Leo! We've got to rescue Mobius! But you heard what he said. We've got to shut these factories down. Okay! We'll rescue Mobius if you help us stop these dairy factories. There are still small family farms where you can get your dairy. By supporting them, you help end the meat trade. Come on, Leo. 예, 뭐 짤막한 동영상이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아까 그 주사 막 주사기 막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죠? 성장 호르몬이죠. RBG, growth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인데 사실 그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게 여러분들이 아마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소가 먹은 성장 호르몬을 여러분이 염가로 먹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소들이 특히 젖소들이 성장 호르몬을 맡고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거의 뭐 일반화된 상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키에 도움이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가운데도 키 작아서 뭐 아마 초등학교 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뭐 클 수 있다 뭐 이런 저희 둘째 아이가 좀 작아서 그런 고민을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광범위에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축산업자를 만났더니 이제 주로 EU 쪽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호주의 농가들은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 MLA 축산 공사의 그 자료들 같은 걸 쭉 봤더니 그쪽 자료들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호주에 소위 말하면 친환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보이는 호주의 축산업자들도 성장 호르몬을, 그러니까 이제 유럽 특별히 EU에 수출하지 않을 거면 국내나, 그러니까 호주 국내나 아니면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들은 성장 호르몬을 먹여요. 소에게 그렇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의 비육도 뭐 이런 것들을, 중량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런 공장형 축산, 그다음에 글로벌 식품 체계에서의 수출형 축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